안녕하십니까. 루엘 4월 그 차 어땠어의 주인공은 페라리 GTC4 루소 T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그 칼럼니스트 분은 이동희 칼럼니스트, 한상기 자동차 칼럼니스트, 그리고 류청희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GTC4 루소 T는 페라리에서 그 가장 럭셔리한 GT를 담당하는 차죠. 예, 소위 말해서 가족을 위한 페라리라고 할까요? 보통 페라리는 항상 2인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4명이 편히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페라리, 그러니까 페라리 기존의 오너가 다른 차 타지 말고 다른 브랜드로 가지 말고 페라리 4인승 페라리를 사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짐 공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뭐 둘이 타더라도 사실은 이제 골프백 같은 거 넉넉하게 싣고 그런 프리미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차이죠. 오시면서 그 류청희 기자께서도 잠깐 타보셨는데, 네. 그 가족용 페라리라는 데 많이 공감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가족이 타기에도 좋죠. 가족이 타기에도 좋고, 근데 뒷좌석이 보기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어른이 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 4인 가족, 뭐 3인 가족 그렇게 탈 수도 있겠지만은 어른 두 커플이 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페라리하고 패밀리는 뭐 알파벳 F만 같이 시작하지 두 단어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근데 뭐 그 가족을 위한 페라리라는데 이제 저희 모두 공감은 하게 됐고요. 혹시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가족과 이 차를 탄다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GT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장거리 여행 간다고 그러면 그냥 뭐 KTX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차를 갖고 가는 장거리 여행도 되게 재밌거든요. 특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만약 이 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은 여행용? 그리고 트랙을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트랙을 가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트랙 안에서는 빡세게 타는 거고. 네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트랙에 가서는 아빠 혼자 타든 즐겁게 놀 수 있고, 거기까지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도 편히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차라고 그렇죠. 보신다, 이 말씀이고, 한상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끊고 네.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페라리 하면은 2인승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고성능을 내고, 근데 이 차는 기존의 페라리처럼 고성능을 내면서도 성인 4명이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장거리에 가게 되면은 기존의 페라리 오너는 벤츠라든가 뭐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4인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GTC4 루소를 타면은 성인 4명이 편하게 탈 수 있고, 심지어는 트렁크에 어느 정도의 짐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 같습니다. 네, 류청희 기자님. 이름에서부터 GT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차죠. 실제로 차를 몰아보다 보면은 페라리라고 생각했을 때 들었던 어떤 스포츠카의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편하고 조용하고 그런 특징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고급스러운 4인승 스포츠카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그 소위 슈팅 브레이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GTC4 루소 T입니다. 뭐 루소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을 보셨을 적에는 어떤 부분에 가장 눈이 먼저 가는 것 같으세요?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는? 저는 이제 그 앞바퀴 밑에서 시작돼서 뒷바퀴로 이어지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온 저 라인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까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이드 스커트 개념이 있어요. 네. 저게 고속에서 사실은 차를 안정화시키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의 성격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류청희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그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유리창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 아랫부분은 전형적인 어떤 페라리의 스타일, 요즘 페라리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실은 그린하우스 윗부분이죠. 특히 그 지붕선이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기울어져 있지만은 끝부분에서는 약간 외건과 같은 스타일로 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네. 아무래도 이 차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차는 4인승 페라리인데 기존 페라리의 그런 느낌과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페라리 하면은 되게 납작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얘도 납작하긴 한데 기본 실루엣이 보통 슈팅 브레이크라 하잖아요. 네. 측면에서 보면은 무게 중심이 뒷바퀴에 좀 많이 실려 있는 듯한, 저쪽이 좀 더 강조된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곳곳에 새겨진 그 갖고 있는 요소들이 이 차는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밀리 페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 그 휀더에 보시면은 저 꼭 상어의 지느러미 아가미 같이 생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차도 정말 페라리가 주장하는 그런 공기역학적인 부분 요소들을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차 후면 디자인 되게 특이하죠. 보통 일반적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후면 디자인인데 보통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느낌 어떠세요? 이동희 기자님. 저예요? 할 말없으면 넘기는 거지. 그 V8 이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트윈의 듀얼이잖아요. 네. 머플러가. 근데 저게 이제 4개, 양쪽으로 2개씩 4개가 있는 것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6기통 차들도 저걸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 사실은 이 정도 급에서 써야지 어울리는 거고요. 굉장히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도 하지만 고성능의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류치영 기자님? 아까 옆모습에 이야기할 때에도 뭐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아랫부분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전형적인 페라리 스타일 좀 살아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차트 위쪽 부분으로 끌고 가면서 약간 그 외관의 이미지가 더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스포티한 색깔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디자인 요소들,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좀 더 좀 커 보이는 그 뒷모습을 조금 더 날렵해 보이게 만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도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슈팅 브레이크라고 말은 하지만 외관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짐 공간과 캐빈을 구분을 해놓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외관이라고 하면은 짐차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차는 확실히 짐차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저 뒷모습의 디자인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형태에서 오는 날렵함 때문에 그런 것도 기인하겠지만, 가장 큰 게 작용하는 거는 되게 넙대대한 저런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차는 뭐 300km 그냥 달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엔 듭니다.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장르의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좀 그런 그 개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 차에서도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페라리 GT4 루소 T는 V8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죠. 이 엔진은 610마력 최고 출력에 77.5 최대 토크를 내는 엔진이고요. 이제 그 GT4 루소는 라인업이 그래서 2개로 쪼개지는데, 12기통의 GT4 루소와 그리고 V8 트윈 터보를 가진 GT4 루소 T로 나눠집니다. V12 GT4 루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엔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보고 있는 GT 루소 T 같은 경우에는 엔진 사이즈가 이렇게 V8에 3.9L면은 이렇게 작은 엔진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V12 엔진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 작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보니까 이 엔진 위치가 참 되게 낮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네요. 전형적인 프론트 미드십 배치죠. 그리고 이게 트윈 터보다 보니까 이게 흡기 배기 라인들이 되게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활기통 바깥쪽 부분으로 터빈들이 들어가고 앞에서 흡입한 거를 양쪽으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정리가 좀 잘 돼 있네요. 일단 빨간색 엔진 헤드 커버는 항상 볼 때마다 두근두근합니다. 엔진 위치, 그러니까 엔진이 저렇게 뒤로 물러난 거 보니까 이 차는 무게 배분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것도 그러면 V12와 엔진의 위치도 많이 다를까요? 다르죠. 아마 무게 배분으로 보면은 또는 운동 성능으로 보면 V8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긴 할 텐데 이제 아마 2기통이 아니라 4기통? 다시 그렇긴 한데 이제 4기통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12기통하고 8기통이면 그러면 그게 요거보다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 될 건데 네네. 앞쪽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쇼크 옵셔버 마운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프론트 미드십에서 조금 무게가 앞으로 나오긴 하더라도 무게는 계속 그 안쪽에 중심으로 가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페라리는 이 엔진룸 안에도 참 장식이 많네요. 저 커버 있잖아요. 양쪽에 플라스틱 커버. 저게 예, 측면 팬더의 그 장식과 디자인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페라리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엔진룸에까지 집어넣는다는 거는 요즘 페라리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 V8 터보 엔진의 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한상기 기자님은 잠깐이지만 이제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타보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실 정도였나요? 소리는? 생각보다 음량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네. 특히 이 차는 외기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 그러니까 최대 RPM을 써도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아요. 물론 승용차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크지만 네. 그런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차는 확실히 기존의 페라리와는 좀 다르다. 반면에 음색은 생각보다는 별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색은 다르고 생각보단 별로다. 그게 사실은 터보 엔진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페라리 엔진이라고 하면은 자연흡기의 고회전, 그 트럼펫 소리가 나는 금관악기 소리를 네네. 상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차가 GT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터보 엔진 자체가 그 배출가스가 한번 터빈을 돌리는 상황으로 가면 예. 배기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역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그거를 얼마나 이제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뭐 사실 그거는 이제 F1서부터 시작된 고민이니까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V8 엔진의 소리를 내려고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역시 예전에 F35의 오벨브가 가장 소리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소리. 지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들 소주 한잔 하신 것처럼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진짜 감동하셨는데 F35의 오벨브가 기가 막혔죠. 고회전 올릴 때.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나왔던 F1 3리터 V12 엔진들이 기가 V10 엔진들이 막혔죠. 기가 막혔죠. 네.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인 남자 4명이서 GT4 루소 T의 자리에 모두 앉아 있는데요. GT4 루소 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페라리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그리고 거주성도 가장 쾌적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을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운전석에 앉아 계신 류청희 기자님은 인테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좀
정말 뭐 레이스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이스카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를 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계기판에도 가운데에 아날로그 방식의 엔진 회전계가 달려 있고요.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카본과 가죽으로 둘러싼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운전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 마네티노라고 하는 드라이빙 모드 선택하는 이 다이얼도 있고요. 엔진 스톱 스타트 버튼, 댐퍼 컨트롤, 여러 가지 그 차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스티어링 휠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짜 제대로 된 레이스카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적어도 운전석에 앉았을 적에는 여느 페라리들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수석에 앉아 계신 한상기 기자님은 어떤 지금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차가 페라리에서는 이 차가 페라리 라인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차잖아요. 근데 앞좌석에 앉으면은 느낌은 뭐 그 기존의 페라리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런 좀 푹 잠기는 듯한,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은 그냥 딱 운전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자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시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허벅지라든지 옆구리라든지 그런 착좌감은 괜찮으신가요? 예,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은 좀 꽉 끼고 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기능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페라리 중에서 유일하게 2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차기도 하고요. 그 상대적으로 중요성도 2열의 중요성이 제일 큰 유일한 페라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동희 기자님은 어떻게 지금 앉아 계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선은 페라리의 2열 시트라는 걸 앉아본 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GT4 루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옛날에 이제 FF에서도 잠깐 해보긴 했는데 거주성이 꽤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트라든가 그게 물론 엉덩이를 굉장히 깊게 넣고 앉게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앞 시트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흔들림이나 그런 것들을 꽤 잡아줄 수 있게 돼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상체 움직임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장거리를 가더라도 하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상체를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운전석 뒤에 앉아 있는데 조수석 앞에 있는 계기판이 여기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계기판에 이제 차와 관련된 기능들이 뜨고 RPM 나오고 속도 나오는 저거가 여기서도 보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이빙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이제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 양옆에 암레스트의 높이가 보시는 것처럼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을 할 것 없이 걸쳐지는 느낌이 그 고급 1인용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이동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엉덩이는 되게 깊게 뒤로 파묻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이 자세가 거의 뭐 이름대로 그 그랜드 투어러처럼 GT카가 지향하는 그런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좀 납작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그 머리 위 공간이 꽤 괜찮아요. 헤드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있고 모자 썼으면 주먹 하나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열에 앉아서 머리가 이렇게 닿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닿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재린 기자가 키가 178인데 네. 머리 위 공간이 그래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죠? 지금 3, 4cm 정도 여기는 있고요.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뒷자리가 보시면은 이 리어 사이드 그 쿼터 글라스가 거의 뭐 트렁크 끝까지 패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높이도 보시면은 탑승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하더라도 바깥이 훤히 보일 만큼 잘 넓고, 그리고 높이까지 안성맞춤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는 지금 썬루프가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이 검정 루프 라이닝이 들어간 부분이 옵션으로 거대한 썬루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선쉐이드는 없지만 아까 이제 잠깐 그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타봤더니 이 썬루프가 있으면 거주성이 거의 뭐 2.5배는 될 만큼 더 탁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인제에서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타봤는데 이 전체가 루프가 다 파노라마 루프라서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네. 네, GT4 루소 T를 지금 이제 시승하고 있고요. 유창희 기자님과 함께 자유로를 달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타자마자 느꼈던 건데 차가 그러니까 페라리가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싶을 만큼 편하다는 게 이제 다들 하신 말씀인데요. 네. 특히나 어떤 이런 소리적인 것들도 보시면 이제 이 옆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거리 고성능 여행, 그러니까 고성능 차를 갖고서 떠나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그런 청각적인 피로도가 크다는 거를 알고 있는 페라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600마력이 넘는 정말 고성능 중에서도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차를 타고 가면서 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좀 낯선 경험이죠. 네. 말이 600마력이지. 그 지금 이 차가 4.9리터 배기량, 3.9리터 배기량을 가진 차인데 4000cc, 3900cc 정확치는 않지만 그 배기량을 가지고선 610마력을 낸다는 거는 얼른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 1리터당 4 곱하기 610 나누기 4하니까 130마력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통제하기 정말 힘들 숫자,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도 그 숫자를 운전자가 손과 발과 이런 몸으로 조작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거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게 출력이 그렇게 높은 차는 다루기 까다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출력을 한껏 낼 때 얘기고 정말 일상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탈 때에는 그런 어려움, 부담스러움 그런 거는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차가 그 2+2지만 사실은 2+2지만 근데 뒷자리가 성인이 앉게끔 제대로 된 시트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아이 카시트까지 장착할 수 있는 페라리라니 마치 마이클 슈마허가 깨어나면은 그런 레이서들이 정말 집에서 세단처럼 쓸 수 있는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너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건 뭐 거의 완전 사기 캐릭터죠. 예. 모든 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능력들을 하나의 차로 다 구현을 해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특이하면서도 대단한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된 그리고 기사에도 많이 쓰인 얘기긴 한데 GT4 루소 T, 그러니까 GT4 루소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이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잘 한마디로 함축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동희 기자님도 얘기했었고 또 한상희 기자님 그리고 류창희 기자님 모두 공감되게 얘기했던 게 이 차는 못 다닐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서킷을 갈 때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차를 가지고 서킷에 들어가도 되고 하물며 이 차에는 4WS라고 이전에 그 4WRS 그 뒷바퀴 조향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그
고속 코너링에서는 앞바퀴와 꺾이는 방향을 뒷바퀴의 꺾이는 방향을 같게 만들어서 뭐 요렇게 돌아 나갈 거를 좀 더 싹 돌아 나게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감과 민첩성을 고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네. 지금 이제 4단 변속을 지금 4단으로 고정을 했는데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정제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엔진 소리가 그래도 기분 좋게 들릴 정도긴 합니다. 아까 뭐 한상기 기자님이 근데 얘기한 것처럼 V8 터보로 되면서 이전에 그 앙칼진 그런 페라리의 울부짖는 소리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의 배기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V8 엔진을 얹은 차들의 어떤 V8 엔진 특유의 어떤 배기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페라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하이톤의 느낌은 살아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대개는 V8 엔진이라 그러면 약간 좀 굵직하고 박력 있는 소리가 나는 네네. 그런 세팅들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V8 특유의 어떤 그 폭발의 어떤 순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리듬감 같은 것들도 있는데 페라리 V8은 그 일반적인 그런 V8 엔진들과는 좀 음색도 다르고 그래서 페라리만의 V8 엔진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정말 그 자극적이었던 진짜 찢어지는 듯한 그런 배기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역시 페라리 특유의 V8 엔진 캐릭터는 어느 정도까지는 살려놓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엔진이 울부짖는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그러니까 혼자 탈 때도 뿐만 아니라 가족을 태우고 뭐 동승자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네. 전 만족할 것 같아요. 찬양하고 그러려는 차원이 아니라 비슷하게는 저희가 V8 터보 엔진은 AMG에서 이제 주로 요즘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C63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뭐 차의 급을 떠나서 V8 터보 엔진만 놓고 바이 터보 엔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물론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방향성이 다 있어서 AMG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오일, 기름, 타이어, 운전자 체력 이런 거 다 소모시켜버리면서 그냥 뭐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달리는데요. 네. 그런 박력과는 또 다른 느낌이 이 페라리의 V8 터보 엔진, 트윈 터보 엔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다른 V8 엔진들하고 좀 약간 좀 성격이 다르고 좀 색깔이 다른 소리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언뜻 드는 생각은 다른 차들의 V8 엔진 소리를 어떤 축구에서 그 발로 차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페라리는 강스파이크만 계속 주고받는 배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절묘한, 좀 뭔가 좀 와닿았어요. 예. 엔진 소리도 소리지만 그리고 이 차를 오래 타도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더라도 피로도가 덜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또 다른 부분은 이런 시야가 너무 시원해서 예. 아까 그 뒷자리에 앉았을 적에 시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앞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앞, 옆 그리고 뒤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사방이 다 뚫린 느낌입니다. 네. 특히 이런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룸밀러를 통해서 뒤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차 GTC4 루소 T 같은 경우는 이
빅밀러로 거의 뭐 뒤가 제 기준으로 봤을 적에 양옆에 2차선들까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통합 5차선이 보일 정도의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방을 봤을 경우에는 앞에 그 휀다들이 불룩하게 솟아 있어서 이런 부분이 특히나 그런 하드코어한 드라이빙 할 적에는 그 차간 차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이시한 드라이빙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야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 위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자인도 살리고 거주성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붕이 살짝 높게 올라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옆부분 얘기할 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린하우스 아래쪽은 전형적인 어떤 페라리 스타일을 살려놓고 있지만은 위쪽 부분에서는 유리 부분이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밖을 봤을 때에는 좀 더 넓은 유리창으로 좀 더 탁 트인 시야를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페라리 라인업 중에서 캘리포니아를 가지고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포르토피노로 바뀌는. 만약에 근데 다른 브랜드, 타 브랜드에서 넘어오는 소비자라면 엔트리 모델로 이 차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를 올곧게 맛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없는 차라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극히 지금이 편하다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뭐 생각하시는 S클래스에서 느꼈던 편안함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스포츠카, 슈퍼카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GTC 포르소든 GTC 포르소 T든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구간 단속 시점이 들어왔는데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세팅도 할 수가 있고요. 세팅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2km씩 속도를 올려서 거의 뭐 90km로 맞춰놓고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런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차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 시장에 GTC 포르소가 관심이 있어서 왔다가 488을 보고 또 811을 보고 아니면 또 포르토피노를 보면은 그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동안의 어떤 차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다른 라인업들, 페라리의 다른 라인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수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타고 청담동에 마실을 나갔다고 치면 페라리로 볼 뿐이지 이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프렌싱 홀스의 값어치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약간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페라리 중에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페라리의 모든 모델들이 사실 스포츠카로서의 개성이나 성능이나 전혀 꿀릴 게 없는 차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차들을 일상에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마트에 쇼핑을 간다 라고 생각을 빼고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 488 같은 차들은 어느 정도 짐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물건을 사게 되면
짐을 둘 공간이 사실 이렇게 여유가 크지는 않잖아요. 네. 지극히 짐 공간으로 치면은 뭐 488은 예. 앞에 트렁크 열어도 거기에 기내용 수화물 가방 하나 넣으면 꽉 차죠.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끌고 갔을 때 페라리로서의 어떤 카리스마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대의 차로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페라리로서는 이만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가 이 차밖에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칼레티도 그렇고 612 스칼레티도 그렇고 FF도 그렇고 이런 슈팅 브레이크 형태의 차를 페라리는 지금 세대째, 그 전에 더 이제 헤리티지 모델로 넘어가면은 뭐 더 많았지만 계속 있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 슈팅 브레이크만의 다른 어떤 스포츠 모델, 스포츠카들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뒷자리도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스키스루가 따로 있고요. 가운데 그 시트 등받이를 접으면. 네. 그리고 또 2열이 아예 폴딩이 돼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뭐 정말 이런 외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RS6 아반트, 물론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로 낮추면야 있겠지만 정말 독특한 시장의 그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파나메라 정도? 근데 파나메라도 물론 파나메라가 비슷하게 부딪히긴 하죠. 하지만 파나메라는 좀 더 뒷자리에 포커싱된. 네. 제일 큰 차이는 역시 뒷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뒷문이 있는 차는 그만큼 뒷좌석의 활용도가 크다라는 얘기고, 네네. 뒷문이 없는 차는 어쨌든 뒷자리는 서브 시트의 개념이거든요. 잠깐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 일전에 류창희 기자님께서 써주셨던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이긴 한데,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에 대해서 네. 그 어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이 차가 사실은 그 뒤에 옛날 그 로열 패밀리들이 사냥을 갈 때 네네. 그 어떤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려던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차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영국의 이제 전통적인 그 놀이 문화, 귀족의 놀이 문화 중에 이제 여우 사냥이 있거든요. 네. 여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사람도 동원이 되고 장비도 동원이 되고, 옛날에는 다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했었지만은 네. 이제 자동차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그런 장비들, 또 이렇게 사냥개라든지, 나중에 여우를 사냥하고 나면 또 그 잡은 여우도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까지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특별한 그 어떤 귀족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차이면서 실용성도 갖춰야 되는 이제 그런 차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온 차가 이제 슈팅 브레이크인 거죠. 그 당시엔 그러면은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귀족이고 사냥을 하는 어떤 그런 좀 많이 여유로운, 그렇죠. 을 드러낼 수 있는 차라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인 양산차, 그러니까 흔한 차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는 약간 틈새 차종의 어떤 유전자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슈팅 브레이크들은 그 일반 차들의 어떤 샤시를 가지고 그 코치 빌더들에게 차체 제작을 따로 맡겨요. 슈팅 브레이크 형태로 차체를 만들어서 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산차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던 거죠. 그러던 것이 어떤 그런 개념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페라리에서 이런 차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양산차 업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로 쓰이는 차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틈새 차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틈새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면은 다시 맛보고 싶은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차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